온 고을이 벌벌 떠는 사또를 하룻밤 사이에 무릎 꿇린 것은 칼도 아니요 벼슬도 아닌 주막의 젊은 과부 하나였습니다. 대체 힘없는 안악이 무슨 수로 그 서슬 퍼런 권세를 뒤집었을까요? 첩으로 바치라는 협박에 고개를 숙이는 척하던 그 여인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밤에 듣는 조선 야담, 야담 조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또의 첩이 되라니. 숙종 임금 시절 경상도 밀양 땅 남천이라는 고을에 옥분이라는 젊은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직 25 청춘인데 3년 전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홀로 주막을 꾸리며 살았지요. 그 얼굴이 어찌나 고왔던지 남천장터를 지나는 길손들이 옥분의 술 한 잔을 받으려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왔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허나 옥분은 얼굴만 고운 여인이 아니었지요.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손수 술을 거르고 국을 끓이며 주판을 튕겨 셈을 하는 솜씨가 여느 장사치 뺨을 쳤습니다. 남편 없는 주막이 문을 닫지 않고 버틴 것은 오로지 그 야무진 손끝덕이었지요. 허나 남편을 여인 이듬해 밀양 일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보리 이삭이 여물지 못해온 고을이 굶주릴 적에 옥분도 별 수가 없었지요. 주막에 드는 손이 뚝 끊기고 곡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옥분은 관아에서 환곡을 꾸어다 겨우 겨울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빌린 관곡이 어느새 쌀 20섬에 이르렀지요. 옥분은 이듬해부터 한 섬 두 섬 부지런히 갚아 나갔고 흉년만 물러가면 이태 안에 다 갚을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안악이라면 능히 갚고도 남는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천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해 왔지요. 사또는 부임하던 첫날부터 고을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아전들을 마당에 죽 세워놓고 이 고을 곳간에 곡식이 얼마요 장부의 빈틈이 얼마요 하나하나 따져 묻는데 그 눈빛이 재물을 세는 장사치의 눈빛이었지요. 백성을 살필 눈이 아니라 백성에게서 뜯을 것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남천 고을 아전들은 첫날부터 이 사또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사또는 부임한 지 열흘도 못 되어 고을을 순시한다며 나섰습니다. 그러다 남천장터 어기 옥분의 주막에 발을 들였지요. 마침 국을 뜨러 마루로 나오던 옥분과 사또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이 궁벽한 고을에 저런 인물이 있었더냐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 앉아 술을 청하고는 연신 옥분을 훔쳐보았지요. 옥분이 술상을 내려놓을 적마다 그 손목이며 옷고름이며 목덜미를 음흉한 눈으로 후쳤습니다. 옥분은 등골이 서늘하였지만 내색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장사하는 여인이 하루 이틀 그런 눈길을 받아본 것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허나 이번 눈길은 여느 눈길과 사뭇 달랐지요. 그것은 물건을 탐하는 자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또는 열흘이 멀다 하고 옥분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순시라는 핑계를 대었지만 실은 옥분의 얼굴을 보러 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술이나 청하더니 다음에는 옥분더러 곁에 앉아 술을 따르라 하였고 그 다음에는 손목을 슬쩍 잡으려 들었습니다. 옥분이 몸을 빼고 물러설 때마다 사또의 얼굴에는 노기와 함께 묘한 웃음이 번졌지요. 애가 달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사내의 못된 욕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또는 저 야무진 안악을 기어이 제 소나귀에 넣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허나 옥분은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사또가 아무리 수작을 걸어도 웃는 낯으로 술만 팔 뿐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사또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지요. 사또는 주막 안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옥분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지요. 내 인연 내가 내게 마음이 있는 것을 정녕 모르느냐? 네 관아에 진 빚이 20섬이라 들었다. 그 빚을 없던 일로 해줄 터이니 오늘부터 내 첩으로 들어와 나를 섬기거라. 옥분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아뢰었지요. 나으리 소인은 지아비를 여인 몸이나 그 지아비의 위패를 아직 모시고 있사옵니다. 빚은 소인이 땀 흘려 갚을 터이니 부디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에 사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일개 주모 따위가 감히 고을 사또의 청을 물리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사또는 술상을 발로 걷어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옥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요. 네 오늘 이 수모를 내 잊지 않으마. 그렇게 씩씩거리며 주막을 나선 사또는 관하로 돌아가는 내내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못된 신보에 불이 붙은 것이지요. 바로 다음 날부터 옥분의 주막에 화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아전들을 시켜 옥분의 환곡장부를 다시 꾸미게 하였지요. 20섬이던 빚이 하루아침에 40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옥분이 부지런히 갚은 것은 장부에서 슬그머니 지워졌고 도리어 이자에 이자가 붙어 갚아도 늘어나는 빚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옥분이 관하로 달려가 억울함을 아뢰려 하였으나 문지기가 앞을 막고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손이 이미 아전들의 붓끝까지 뻗쳐 있었으니 옥분의 말을 받아 적어줄 리가 없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관차들을 풀어 옥분의 주막을 이잡듯 뒤졌지요. 술을 몰래 빚어 세금을 속였다는 둥, 장터의 물건을 훔쳐 팔았다는 둥 있지도 않은 죄를 자꾸만 씌웠습니다. 관차들이 부엌을 헤집고 곡간을 엎고 장독대를 뒤집는 통에 애써 담근 장이 마당에 쏟아지고 술독이 깨져나갔지요. 옥분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그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허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알고 있었지요. 저 늙은 사또가 노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제 몸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네에는 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의 주막 앞을 지나며 저마다 수군거렸지요. 저 안악이 사또 눈밖에 나서 저 꼴이 났다더라. 아니야, 저 안악이 사또와 무슨 은밀한 사이였다가 틀어진 게지. 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억울한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법입니다. 옥분은 하루아침에 고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되고 말았지요. 주막에 드는 손이 뚝 끊겼고 옥분은 홀로 텅 빈 마루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돌쇠라는 늙은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분의 죽은 남편이 데리고 있던 이로 주인이 죽은 뒤에도 옥분 곁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돌쇠는 마당을 쓸다 말고 옥분의 곁으로 다가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사또가 아씨를 아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데 이 고을을 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옥분은 고개를 저었지요. 돌쇠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정든 이곳을 두고 도망을 친단 말이냐? 죄 없는 사람이 도망을 치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지었다는 증자가 되는 법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저 사또의 죄를 밝히고야 말겠다. 돌쇠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하였지만 아씨의 야무진 눈빛을 보고는 더는 말리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웬 낯선 사내 하나가 사또를 몰래 주막 뒷방으로 불러들였지요. 사또는 얼굴을 가린 채 뒷문으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은 뒷방에 마주 앉아 은밀히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침 옥분이 잠들지 못하고 부엌을 살피다 그 낌새를 알아챘지요. 옥분은 술상을 핑계 삼아 살금살금 뒷방으로 다가가 문틈에 귀를 대었습니다. 안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사또와 낯선 사내는 나라의 곡식을 빼돌리는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천 고을 관아곡간의 환곡을 몰래 실어다 딴 고을에 비싸게 팔아넘기고 그 돈을 나눠 갖자는 것이었지요.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어야 할 나라 곡식을 사또가 제 배를 불리려고 도적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지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정신만은 얼음처럼 맑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방 문이 벌컥 열리며 사또가 낯선 사내를 배웅하러 나왔지요. 옥분은 급히 몸을 숨겼고 사또는 옥분을 보지 못한 채 사내를 뒷문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마당에 떨어졌지요. 사또의 가끈에 매달려 있던 옥관자였습니다. 술기운에 정신이 없던 사또는 그것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옥분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그 옥관자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옥이 차갑게 빛났지요.
옥부는 그 옥관자를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옥부는 대번에 알아보았지요. 사또 같은 벼슬아치의 옥관자에는 그 신분과 내력이 새겨져 있기 마련이라 함부로 잃어버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옥부는 이제 사또의 가장 은밀한 죄를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은 몸이었지요. 힘없는 주모라 여겨 마음껏 짓밟아온 그 여인이 어느새 사또의 목줄을 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사또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곤히 코를 골고 있었지요. 이튿날 사또는 옥관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온 관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방을 뒤지고 마당을 뒤지고 아전들을 족쳤지만 옥관자는 나오지 않았지요. 사또는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 옥관자가 엉뚱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제 은밀한 내력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허나 설마 그것이 어젯밤 그 주막에 떨어졌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머릿속은 온통 옥분을 어찌 손에 넣을까 하는 궁리뿐이었으니 말입니다. 며칠 뒤 사또는 마침내 최후의 수를 두었습니다. 관찰을 옥분의 주막으로 보내 옥분을 관아 마당으로 끌고 오게 한 것이지요. 오라에 묶여 마당에 꿇어앉은 옥분을 내려다보며 사또는 서슬 퍼렇게 호통쳤습니다. 내 2년 네가 관공 40섬을 치고도 갚을 생각을 아니하니 이제 관비로 삼아 그 빚을 몸으로 갚게 하겠다. 오늘 밤 안으로 내 안채로 들라. 그리하면 내 빚도 내 죄도 모두 없던 일로 해주마. 허나 끝내 마다한다면 내년을 옥에 가두고 그 주막을 관가에 몰수할 것이다. 자 어찌하겠느냐? 마당에 꿇어앉은 옥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도리어 깊고 서늘한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직이 아뢰었지요. 나으리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소인이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오늘 밤 소인이 나으리의 안채로 들겠사옵니다. 그 말에 사또의 얼굴에는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제 뜻대로 다 되었다 여긴 것이지요. 사또는 옥분을 풀어주고 저녁이 되면 몸을 단장하고 안채로 들라 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조용히 몸을 씻고 가장 정갈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 그 옥관자를 깊이 감추고 저고리 안쪽에 무언가를 한 겹 더 챙겨 넣었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돌쇠가 애가 타서 물었습니다. 아씨 정녕 그 늙은 여우의 안채로 드실 작정이십니까? 차라리 소인과 함께 이 밤에 고을을 뜨십시다. 옥부는 옷고름을 여미며 조용히 웃었지요. 돌쇠야 걱정 말거라. 오늘 밤 안채로 드는 것은 이 옥분이 사또에게 잡아먹히러 가는 것이 아니다. 저 사또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러 가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어둠이 짙게 깔린 관아를 향해 옥부는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이 남천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관아의 다다른 옥부는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 사또의 안채로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벌써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사또는 비단 옷을 걸친 채 옥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옥분이 방으로 들어서자 사또의 눈이 개슴츠레 풀어졌습니다. 오냐 잘 왔다. 이리 가까이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르거라. 옥분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사또의 잔에 술을 채웠지요. 사또는 연신 술을 들이켜며 흡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소나귀에 저 야무진 안악이 들어왔다 여기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요. 옥부는 사또의 잔이 빌 때마다 부지런히 술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짐짓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꼈지요. 사또는 술이 오를수록 혀가 풀리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옥부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또가 얼큰하게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즈음 옥부는 문득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오늘 밤 들기 전에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사또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무엇이든 물어보라 하였지요. 옥부는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옥관자를 꺼내 사또의 눈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나으리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아시옵니까? 그 순간 사또의 취기가 싹 달아났습니다.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지요. 그것은 며칠 밤낮을 온 관아를 뒤져도 나오지 않던 바로 그 옥관자였습니다. 사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으려 하였지만
옥분이 먼저 옥관자를 제 손 안에 도로 감추었지요. 내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분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지난 열일의 날 밤 나으리께서 소인의 주막 뒷방에서 흘리고 가신 것이옵니다. 그날 밤 나으리께서 어느 낯선 사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소인이 문틈으로 죄다 들었사옵니다. 남천 고을 꽃간의 환곡을 몰래 실어내어 딴 고을에 팔아넘기고 그 돈을 나누자 하시던 그 말씀 말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또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힘없는 주모라 여겨 마음껏 짓밟아온 그 여인이 제 목줄을 쥐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넋을 잃고 앉아있다가 곧 낯빛을 바꾸었습니다. 헛기침을 하고는 짐짓 너그러운 척 웃으며 옥분을 구슬리기 시작했지요. 오냐, 네가 참으로 영특하구나.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곡식이냐, 돈이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내 빈 40섬을 없던 일로 해주마. 아니, 100섬 곡식을 얹어주마. 그러니 그 옥관자를 이리 내놓고 오늘 밤 일은 그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묻어두자꾸나. 사또는 옥분이 재물에 흔들리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이란 다 제 입속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이라 여겼으니 말이지요. 허나 옥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바라는 것은 곡식도 돈도 아니옵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저 굶주린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나라 곡식을 도로 찾는 것이옵고 죄 없이 짓밟힌 사람들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옵니다. 그 말에 사또는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회유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겁박하려 드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네가 이 방을 나가 한마디라도 발설하는 날에는 내 너를 옥에 가두어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하리라.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옥분에게서 옥관자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분이 목청을 높여 크게 외쳤지요. 깨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 소리에 방문이 벌컥벌컥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또의 관차들이 아니었지요. 앞장선 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남루한 삿갓 차림 속에서도 그 눈빛이 형형하였습니다. 사또는 그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는 다름 아닌 은밀히 팔도를 살피러 내려온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옥분은 실은 그 며칠 사이 충직한 머슴 돌쇠를 한양으로 급히 올려보냈던 것이지요. 남편이 살아생전 은혜를 입었던 옛 어른이 조정에 계셨는데 돌쇠가 밤낮으로 달려가 옥분이 목격한 사또의 죄상을 소상히 아랜 것입니다. 그 어른이 이를 조정에 알려 마침 밀양 고을을 살피던 암행어사에게 기별이 닿았고 어사는 신분을 감춘 채 옥분의 주막에 며칠을 묵으며 사또의 뒤를 은밀히 캐고 있었지요. 옥분이 오늘 밤 안채로 든 것도 실은 어사와 미리 짜둔 계책이었습니다. 사또의 입에서 직접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빼도 박도 못할 증자를 잡으려던 것이지요. 어사는 이미 문 밖에서 사또와 옥분이 나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듣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환곡을 빼돌린 죄를 제 입으로 실토하고 힘없는 여인을 겁박하는 꼴을 두 귀로 똑똑히 들은 것이지요. 어사는 마루로 걸어들어와 사또를 내려다보며 섯을 퍼렇게 호통쳤습니다. 내 이 고을을 다스리라. 나라에서 벼슬을 내렸거늘 도리어 굶주린 백성의 곡식을 도적질하고 죄 없는 아녀자를 겁박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 어사의 호통에 사또는 사색이 되어 이마를 방바닥에 짓지으며 목숨을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어사는 그 자리에서 사또를 오라에 묶어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어사는 마패를 높이 들고 관할을 봉하였지요. 사또와 결탁하여 환곡을 빼돌리던 낯선 사내며 붓끝을 놀려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아전들도 줄줄이 붙잡혀왔습니다. 사또가 몰래 빼돌려 쌓아둔 곡식이 곳간 가득 쏟아져 나왔고 그것은 모두 굶주린 백성들에게 되돌려졌지요. 거짓으로 부풀렸던 옥분의 빗장부도 그 자리에서 찢겨나갔습니다. 옥분이 애초에 지고 있던 20섬은 이미 절반 넘게 갚은 터라 남은 것은
몇 섬에 지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어사가 옥분의 공을 치하하여 모두 없던 일로 해주었지요. 남천 고을 백성들은 옥분의 주막 앞으로 몰려와 저마다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때 옥분을 손가락질하며 흉한 소문을 옮기던 이들도 이제는 낯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저 여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저 도적 같은 삿도 밑에서 얼마나 더 굶주릴 뻔했느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옥분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웃으며 다시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술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끊겼던 손들이 다시 주막으로 몰려들었고 남천장터에는 옥분의 주막이 예전보다 더 크게 번창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옥분은 곁을 지켜준 늙은 머슴 돌쇠를 치나비처럼 모시며 주막을 더욱 크게 일구었습니다. 훗날에는 그 제물로 흉년이 들 때마다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남천 고을에서 옥분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지요. 힘없는 주모라 여겨 마음껏 짓밟으려던 그 여인은 결국 온 고을이 우러르는 사람이 되었고 색을 탐하여 여인을 짓밟으려던 늙은 삿도는 제 죄에 걸려 넘어져 옥에서 그 말년을 마쳤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있는 자가 이기고 힘없는 자가 진다고 여기지요. 허나 옥분이 삿도를 무릎 꿇린 것은 더 큰 힘도 더 높은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곧은 마음과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린 슬기였지요. 남의 것을 탐하고 약한 이를 짓밟는 자는 반드시 제가 판 함정에 제 발이 빠지는 법이고 바르게 사는 이는 당장은 밟히는 듯 보여도 끝내 그 뿌리가 꺾이지 않는 법입니다. 색을 탐한 권세가 어찌 제 발등을 찍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